자, 오늘 이 IT 스토리 인물 이야기 두 번째 주인공은 엔비디아의 젠슨홍 회장입니다. 자, 이제 PC 그래픽에 있어서 이제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이 GPU.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GPU라고 부르잖아요. 제 연배쯤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 이제 저랑 함께 보통 이제 한 80년대와 90년대를 보내신 분들은 사실 GPU라는 용어보다는요, VGA가 훨씬 익숙합니다. 뭐 지금의 이제 한 10대라든지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뭐 GPU가 당연시 되어 있겠지만 보통 저희 세대는 VGA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VGA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GPU로 바뀌게 되어서 요새는 GPU가 거의 고유명사 됐는데 이 GPU라는 이 개념, 이 고유 명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젠슨황 회장입니다. 그 젠슨황 회장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슨황은요, 1963년 2월 17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만 사람이고 그 대만 타이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화학 응용공학자였고 어머니는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젠슨 왕이 이제 10살 때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지냈던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한동안. 오네이다 밥시스트라는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게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숙사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민하고 나서 뭐 오네이다, 켄터키, 오레곤 계속 이사를 해요. 지역을 바꾸면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밥시스트 재학 시절에는 이제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었고 근데 요때가 예상을 하시겠지만 70년대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 학교 다닐 때 진짜 심했대요.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했고 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잘 견뎌냈대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타일이 어디 가서 주눅 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고등학교는 이제 포틀랜드 외곽에 위치한 이 알로하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학창 시절에 뭐 특별하게 어떻게 또렷하게 눈에 띈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없었어요. 또 시기도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무난하게 학교를 잘 다녔고 그런데 이제 학교를 오레곤 주립대학으로 일단은 갑니다. 대학은 오레곤 주립대학 가고 뭐 예상하시다시피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저번에 보셨던 것처럼 리사수하고 전공이 똑같죠? 컨셉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네 먹고 살기 힘들다. 전자공학 전공으로 해서 오레곤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1984년도에 박사 취득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명예 박사 학위는 받은 거는 맞은데 이제 정상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명예 박사 학위 이런 식으로 받은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아닙니다. 석사까지만 취득을 했어요. 석사까지만 취득을 했고 스탠포드에서 석사를 학위를 취득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가 LSI 로직이라는 회사에서 이사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다들 그냥 일반 어떤 그 사원으로 일했다기보다 이사직 리사수도 약간 보면 좀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요 LSI 로직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LSI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회사예요. 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뭐 개발하고 뭐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젠슨 황의 커리어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사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어떻게 연결해서 볼 만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부터가 조금 이제 연결점이 생깁니다.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젠슨 황이 AMD에 갑자기 좀 이제 뜬금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젠슨 왕의 두 번째 회사는 바로 암드였습니다. 지금의 거의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경쟁사 암드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또 일을 했냐면 AMD에서 젠슨 왕은 CPU 만드는 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 그러니까 CPU 프로세서 디자인 일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재밌죠? AMD라고 하면은 아마 리사수를 떠올리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딱 하면 그러면 저 뭐 젠슨 왕이랑 리사수랑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쉽지만 함께 근무를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무렵 젠슨 왕이 근무를 할 요 무렵에 리사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함께 근무한 시기가 안 나와요. 자, AMD에서 CPU 개발 쪽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젠슨 황은 그때가 시기상 1990년도 초일 거예요. 그 당시 PC를 놓고 젠슨 황이 이제 바라봤을 때 컴퓨터라는 어떤 그런 퍼스널 PC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퍼스널 PC가 산업에 공급되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게 주로 컸고 다 아시다시피 그 초창기 PC의 가격은 굉장히 좀 비쌌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사실 구매해서 쓰기에는 부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딱딱한 느낌, 뭔가 사무적인 느낌이 좀 강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사용되고 있는데 좀 더 발전된 계산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뭐 회사에서 사용되는 업무용에 특화된 어떤 그런 기계?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젠슨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 PC를 가지고 뭔가 조금 개인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이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아니야. 분명히 앞으로는 이 PC라는 게 개인이 어떤 그런 즐길 수 있는 뭔가 훨씬 더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많이 혹은 또 멀티미디어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조금씩 이제 개발되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임, 이 게임에 주목을 합니다. 아마 PC를 사용한 이 게임 산업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발전할 거야 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 PC로 뭔가 하는 그래픽, PC의 그래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지금은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젠슨 왕의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요, 사실 지금의 이 그래픽 카드가 아니에요. 젠슨 왕이 초창기부터 정말 입에 달고 살았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는 CPU를 만들고 싶어 였어요. 사실 젠슨 왕이 만들고 싶었던 건 CPU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는 GPU가 아니라 CPU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멀티미디어 같은 거에 특화된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PC, 그런 PC에 최적화된 CPU를 개발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에 젠슨 왕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젠슨 왕이 이제 30번째, 그러니까 자신의 30번째 생일날 젠슨 왕은 엔비디아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AMD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안 돼, 내가 뭔가 직접 해야겠어 해서 30살 때 엔비디아를 만듭니다. 자, 엔비디아를 처음에 만들 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이 그래픽 칩셋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엔지니어였던 이 커티스 프리엠이라는 사람과 전자기술 쪽 전문가였었던 크리스 말라초스키라는 사람과 이렇게 손을 잡고요. 그러니까 총 3명이서 이제 손을 잡고 그 당시 이제 자본금 4만 달러로 요 엔비디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시작할 때는 뭐 직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 뭐 대부분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벤처의 이미지는 그냥 자동차 차고에서 그냥 시작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이미지인데 뭐 엔비디아도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4만 달러 정도면 그래도 조금 부유하게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젠슨 왕의 엔비디아는 아파트에서 시작합니다. 그 일화를 찾아보면 침대가 2개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아파트에 침대가 2개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결국은 두 명이 잘 때라도 한 명은 계속 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젠슨왕의 그 이 사업가의 역량이 지금도 많이 좀 발휘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사실 애플과 비슷하죠. 하드웨어였습니다.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를 꿈꿨고 그렇게 시작한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제품을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뭐 사실 관련 분야가 아닌 저희가 생각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겠죠. 뭐든지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단 모든 것들이 생산에 관계된 거니까 시제품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아마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투자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개발할 거고 또 이 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제품이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까지 함께 제공을 해줘야지만이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설명이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지만이 어떤 투자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사업가로서의 역량이 부족했다면 투자를 받는 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뭐 젠스왕은 지금도 그렇지만 프레젠테이션만큼은 뭐 아시잖아요. 프레젠테이션만큼은 굉장히 나름 카리스마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케이어 캐피털 등 뭐 여러 벤처 투자사로부터 약 2천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수완이 좋아요. 4만 달러로 시작한 회사에서 2천만 달러를 유치를 하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2천만 달러를 유치를 하고 나서 이 자본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기반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젠슨왕은 CPU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CPU의 개념이 뭐냐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는데 지금은 되게 익숙하죠. 지금은 익숙한 건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시대를 앞서간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젠슨왕이 떠올렸던 게 그래픽 그리고 멀티미디어 처리 능력을 갖춘 CPU.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AMD에서 내놓은 APU의 개념을 이때 젠슨왕이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AMD가 APU를 내놨던 게 2000년대 들어서도 중반 이후에 내놨으니까 90년도에 이미 젠슨왕이 APU를 그 계획을 구상을 했다라는 거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아시겠죠.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겪는 뭐 과정이긴 한데 젠슨왕은 원했던 CPU를 쉽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 뻔하겠죠. 뭐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CPU는 인텔이 원탑이었어요. 또 요즘 세대 분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인텔의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90년대잖아, 90년대. 그 경험을 했던 세대니까 실제 저 제품들을 썼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요때 인텔은 그냥 CPU는 그냥 인텔이 그냥 원탑인 게 286, 386, 486. 사실 지금은 이 단어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전설의 펜티엄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진짜 인텔의 완전 인텔 천하였어요. 그냥 인텔 천하. CPU 시장에서 인텔이 조금 남겨놓은 그 짜투리 시장을 가지고 AMD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아둥바둥 거리고 있던 시기가 딱 요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골리앗과 같은 인텔이 버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CPU를 내놓는다.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면 있다면 절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건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개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젠슨왕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CPU 개발에 대해서 일단은 한풀 꿈을 접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젠슨왕은 CPU가 아닌 GPU의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CPU는 어렵겠다. CPU를 내가 현 시점에서 내가 개발하겠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당시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함께 동업을 하고 있던 여러 또 한 두 명의 또 같이 동업을 시작했던 이 멤버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GPU로 잡아요.
1995년 9월 드디어 엔비디아의 첫 번째 제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프로젝트명 MV1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들으면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만큼의 이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카드예요. 첫 번째 제품으로 나온 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카드가 2D와 3D를 함께 단일 카드로 처리를 하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획기적인 건데, 그래픽 카드에서 음성까지 처리를 하는 기능도 담고 있어요. 1995년도에 나온 이 카드가 당시 PC의 기술력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멀티미디어를 그래픽 카드 한 장으로 다 처리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개념의 카드였어요.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운드 카드라는 개념도 그렇게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시절이라서 PC에서 보이스까지 이렇게 뭔가 이 멀티미디어를 처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그때는 신기한 거였어요. 뭐 예상하시듯이 당연히 이 카드는 비쌌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시장에 어떤 그런 표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표준, 그 호환성 따위는 뭐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이 카드가 다 좋은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고 너무 기술이 앞서가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고 호환성 따위는 아예 안중에 없는 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예상하시듯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게임도 없고 가격은 비싸고 호환성도 떨어지고 당연히 팔릴 리가 없죠. 자, 여기서 젠슨 황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도 욕을 먹는 한 가지 성향이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시장 표준을 별로 이렇게 맞추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젠슨 황이 어떤 성향이냐면, 시장 표준보다는 독자 기술, 자체 기술을 되게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뭐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성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MV1이 처음 처녀작이었고, 이게 말아먹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이 요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그래도 대세를 따라가자,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꿀 법도 한데, 어쨌든 여전히 똑같은 걸 보면 정말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젠슨 황과 그 엔비디아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처녀작 MV1은 시원하게 말아먹고 맙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듯이 회사 운영의 대부분을 이제 투자받은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초창기 시절, 첫 제품이 시장에서 거의 참담할 정도로 실패를 한다라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제품 하나 실패한 게 엔비디아의 시작이면서 곧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젠슨 황은 그 당시에 어쩌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엔비디아가 없었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게임 개발사인 세가가 이 MV1을 내놓은 엔비디아를 주목을 합니다. 그 시장에서 말아먹은 그 그래픽카드를 내놓은 엔비디아를 세가가 주목을 해요, 갑자기. 당시 세가는 진짜 시장에서 계속 그 가정용 게임기를 거의 한 해마다 계속 이제 새로운 게임기를 내놓고 있던 그런 왕성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세가는 차세대 게임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이 그래픽 칩셋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 엔비디아를 주목하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한테 수백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당장 죽을 것처럼 허덕허덕 하고 있던 엔비디아에게 세가가 딱 수여를 해준 거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확인하고 나서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중에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거든요. 96년도 이후에 세가가 출시했던 게임기들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칩셋이 탑재된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좀 미스테리한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랬어요. 세가의 지원을 받은 엔비디아가 이제 MV2를 이제 MV1을 말아먹었으니까 이제 MV2의 개발에 들어가는데 이 MV1의 실패의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람이 조심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한번 심하게 말아먹었으니까. 그래서 MV2를 개발하는데 이거 개발을 하던 중간에 계속 검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좀 많이 위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지. 계속 확인했는데 자기들끼리도 이걸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라고 딱 해놓고 보니까 여전히 너무 자기들 고집대로 독자 규격을 이 제품의 MV2 프로젝트에도 독자 규격을 고집하고 있었고 이게 내놔봐도 판매 가격이 MV1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또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고 딱 요렇게 MV1에서 실패했던 요소들이 MV2에도 그대로 반영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야 이거 내놓으면 MV1처럼 말아먹겠다.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간에 개발을 중단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만들어졌는데 제품을 내놔서 제품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또 프로젝트 중간에 또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을 제품도 없고 이러다가는 진짜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젠슨왕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나마 꾸역꾸역 쥐어짜봐도 엔비디아한테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밖에 남지 않은 거였어요. 이제 기회는 진짜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고 이거에서 실패하게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됐어요. 그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성공을 무조건 시켜야만 됐어요. 이게 성공이 안 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젠슨왕은 긴급하게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그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 컴퓨터 공학 박사였던 이 데이비드 커크를 엔비디아의 수석 과학자로 긴급하게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젠슨왕 회장의 약간 성향이에요. 뭐냐면 이 젠슨왕 회장이 이후로도 그런 건데 뭔가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인재 영입에 사람이 필요하다. 회사가 위기니까 인재가 필요하다. 이게 이때 이후로도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성향이. 그렇게 해서 데이비드 커크라는 컴퓨터 공학 박사를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로 영입하게 되는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예요. 뒤에 보면. 참고로 이 데이비드 커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엔비디아의 기술적 성장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거의 이 사람이 완벽한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에요. 2005년도에 호주의 PC 잡지인 이 아토믹 NPC라는 이 그 PC 잡지에서 그 기술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뭐 위대한 기술인 10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인물이기도 하고 이 업계 종사자들한테는 이 데이비드 커크라는 인물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C 그래픽 역사에서 거의 한 획을 끈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이 무렵에 엔비디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에서 MV3를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엔비디아는 이 프로젝트 MV3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90년을 함께 보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딱 들으면 그냥 바로 알아챌 그 모델 나옵니다. 바로 리바 128입니다. 당시 그래픽 카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시장에. 뭐 그때는 그래픽 카드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그 그래픽 가속기라고 불렸어요. 그때는 사실 그래픽 카드라는 개념으로 불리던 시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그래픽 대부분을 CPU가 처리했고 이 그래픽 가속기가 그 CPU가 처리하는 그 그래픽 연산을 그냥 보조해주는 정도의 그냥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꽂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간다? 약간 그런 의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3DFX의 부드 그래픽 카드가 있었고요. 사실 부드 그래픽 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곤 했어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운드 블라스터라는 그 사운드 카드를 만드는 이 크리에이티브에서조차도 그 당시에 3D 블래스터라는 그 그래픽 카드가 나왔어요. 뭐 가속기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뭐 매트룩스의 미스틱 같은 제품도 있었고 이제 AMD죠. 지금의 AMD. 그 당시에는 ATI라는 회사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ATI가 AMD랑 이제 그 합병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AMD 밑에
라데온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통합해서 나오지만 당시에는 ATI라는 회사로 해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지금의 라데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TI의 레이지 시리즈, 레이지라는 시리즈가 그때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픽 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었던 건 아닌데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당시에는 그래픽 카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래픽 가속기라는 개념이 컸어요. 그냥 PC 게임 할 때 그래픽이 조금만 뭐 원활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사실 그 당시엔 프레임이라는 개념도 일반 그때 게임하던 사람들한테 프레임이라는 개념도 사실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조금 부드럽게, 야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약간 이런 개념. 그 당시엔 프레임이라는 개념도 사실 우린 잘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예, 추억 돋네. 아, 이번 젠슨왕 건 좀 추억이 좀 많이 돋네. 시장의 반응은요, 폭발적이었습니다. 뭐 기존 그 시장에 진출해 있던 경쟁사 제품들을 거의 압살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당연히 제품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냐면 왜 제가 그 당시에 PC를 경험했던 분들 중에 리바 128을 얘기하면 다들 기억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현 세대 지금 10대 20대 분들은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1997년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발에 채이는 그 PC방이 그때는 진짜 전국에서 하나 둘씩 생기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스타크래프트가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97년과 98년 사이에 진짜 폭발적으로 PC방이 진짜 막 미친 듯이 생겼어요. 저 10대, 20대 젊은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놀 수 있는 공간이 뭐였냐면 당구장이었거든요. 당구장. 그 당시 10대, 20대 친구들은 진짜 당구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이 당구장을 제치고 PC방이 훨씬 더 많이 구석구석 잘 잡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PC방에 설치된 그 PC 대부분에 이 리바 128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리바 128의 성공으로 엔비디아는 그동안의 부진을 한 번에 씻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죠. 리바 128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1997년 당시에 이 PC 게임계에서 어떤 그 상황이었냐면요. 막 이 3D 그래픽 게임이 자리 잡던 시기였어요. 97년이. 또 추억 돋네. 자,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떠올리실 만한 게임이 언리얼, 퀘이크, 레인보우 6가 있었죠. 최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레인보우 6 시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야, 킬하우스 계단에서 위아래로 와리가리 좀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추억 돋으실 거예요. 자, 이 게임들은 당시 이 PC 게임에서 그 3D의 그 본격적인 그 대중화를 이끌었던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바 128은 진짜 경쟁사 모델 대비해서 막강한 성능으로 이 게임들을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그냥 프레임이 진짜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물론 단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3D 성능 대비해서 2D 성능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 처리 능력은 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2D 성능은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하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예요.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2D였거든요. 사실 이게 동영상 처리 능력은 그 당시에 막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추진합니다. 뭐 이제 리바로 성공을 했으니까 또 후속 모델을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년 뒤 그래픽카드 역사상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낸 제품이 시장에 등장합니다.
이 모델이 1999년 최초의 지포스 제품인 프로젝트 N10, 바로 지포스 256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지포스 256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요, 최초예요. 처음으로 CPU의 개입 없이 GPU 자체적으로 3D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 이 녀석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그 그래픽 카드들은요, 기본적으로는 CPU에 의존했습니다. CPU에 의존했고, CPU가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게 훨씬 맞았는데, 기존의 어떤 이런 개념을 완전 뒤집고 이제 그냥 GPU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 3D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 제품이 최초였습니다. 이 개념이 엔비디아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엔비디아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젠슨왕도 그렇게 보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는 자사 그래픽 카드에 이 지포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PC의 기본 구조가 이 CPU, 메인보드, 메모리 요렇게 해서 딱 분리하고, 또 GPU는 또 GPU, 또 그래픽 카드 또 전용의 메모리,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 전용의 칩셋, 이렇게 또 이렇게 나뉘게 된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실 VGA라고 불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익숙했다는 VGA, 뭐 비디오 그래픽 어댑터라는 이제 이거의 약자로 해서 VGA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포스 256 이후로 이제 GPU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GPU라는 용어,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이게 정해진 그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이때 이후에 젠슨왕이 엔비디아가 어떤 공식 행사를 하거나 공식 석상을 딱 들어서면 젠슨왕이 이때부터 GPU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그 GPU라는 단어. 그 시장에서는 뜬금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쟤네들하고 경쟁한 적이 없다니까. 이제 없던 단어를 쓰기 시작하거든. 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VGA는 시장에서 통용되던 현재 그러니까 고유명사와 비슷한 거였는데, GPU라는 말은 그 단어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거였죠. 없던 말을 갑자기 젠슨왕이 막 공식 석상에 나와서 GPU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저건 그냥 엔비디아에서 쓰는 단어인가 보다, 엔비디아에서 쓰는 그 용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세간에서는 야, 젠슨왕이 CPU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더니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못내 한이 맺히니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저기다가 그걸 대충 갖다 붙여서 이제 CPU랑 동급화해서 GPU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다른 뭐 회사랑 좀 차별화 시키고 싶어서 이제 뭐 마케팅을 하려고 GPU라는 뭐 괴상망측한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시장에서는. 이 1999년에 시장에 나왔던 이 지포스 256에 이 GPU라는 개념이 사실 시장에 자리 잡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요, 이 더 이상 그러니까 그래픽의 진화 속도를 CPU가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어요. 2000년에 접어들면서 거의 한계에 다다랐죠. CPU가 이제 이거를 그래픽을 하는 거는 CPU는 이제 거의 한계구나. 그러면서 이 젠슨왕이 그렇게 강조하던 GPU의 개념, 이 GPU의 개념이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야, 저거 정말 뜬금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픽의 수준은 점점 발전하는데 CPU로 그거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한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이 계속 주장했던 그래픽 데이터는 별도로 처리하는 프로세서 GPU가 필요해 라고 했던 이 개념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게 되는 거죠.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와 2003년 폭발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게 만들었던 그 무렵, 이렇게 머리 길었어. 드디어 시장에서 GPU는 CPU와 동급의 제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정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VGA라는 용어보다는 GPU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지금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모르셨죠? GPU라는 개념을 이제 젠슨왕이 만들었다라는 건 모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GPU가 당연히 이제 고유 명사인 것처럼 이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젠슨왕은 이제 GPU가 개인의 멀티미디어를 구현하는 용도로 끝나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좀 더 사업 전반에 이 GPU라는 개념이 뿌리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엔비디아가 추진했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 쿼드로 라이너의 출시였습니다. 개인의 멀티미디어 체험을 위한 지포스 라인과 그 다음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성 프로그램을 위한 쿼드로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미래의 인공지능 AI 산업 중심에 GPU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회장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거예요, 쿠다. 이 쿠다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 테슬라에 그 탑재되어 있는 컴퓨팅, 메인 컴퓨터의 그 연산 중심에도 엔비디아의 병렬 연상용 GPU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엔비디아를 본다면 조금 떠올리기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기업이 다 그랬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도 뭐 여러 차례 고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일화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젠슨왕은 일단 그 엔비디아와 또 그 안에 젠슨왕의 어떤 그런 좀 이제 성향, 뭐 들린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하고 이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회사에 젠슨왕은 자기 집무실도 없답니다. 집무실도 없고, 직원들도 뭐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꼭 반드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해도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집에서 일을 해도 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해놨다고 합니다. 젠슨왕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면 이렇고요. 뭐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다 좋게 포장된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너가 말이 좋아서 소통이지, 오너가 너무 이렇게 그 직원과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 뭐 본인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힘들었는데,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시기에 엔비디아가 진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출도 굉장히 줄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래픽카드라는 게 물론 싼 모델도 있고 비싼 모델도 있는데, 싸다고 해도 그래픽카드 자체가 결코 가격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소비자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주머니가 얼어버리니까 그래픽카드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픽카드가 팔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많이 힘든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원들과 자신의 연봉을 줄이기로 했는데, 정작 본인은 2009년도 연봉을 1달러로 책정을 해요. 1달러. 아, 나는 그냥 연봉 이번에 1달러만 받을게. 그래서 본인은 1달러로 연봉을 받기로 일단 책정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제 사고방식 독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일화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왔으니까 이제 부장님이 그냥 야, 나 이번에 밥 살게 하면서, 점심 살게 하면서 같이 가죠. 같이 가면 야, 먹고 싶은 거 시켜 했는데, 중국집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정작 전 짜장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림, 약간 그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조금 특이한 행보를 보여요. 보통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지출을 세이브를 하면 일단 그거를 운영 자금에 어떻게 좀 이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돌리는데, 젠슨왕은 여기서 세이브한 그 자금을 가지고요, 고급 인력 충원에 투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젠슨왕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회사가 위기일 때 사람에 투자해요. 사람에.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럴 때 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인력을 보강해서 경쟁사보다 더 높은 이 그래픽카드 GPU의 성능을 갖춘다면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이 시기부터 이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기술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쟁사보다 약간 몇 단계씩 앞서 나가는 그 패턴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젠슨왕의 뭐 결단과 추진력이 결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11년 매출 반등 성공하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잘 극복하고 심지어 AMD와 이 시장 비율을 8대 2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멋져요. 엔비디아 또 젠슨 왕의 안 좋은 성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시장 표준은 무시하고 독자 기술 고집하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G싱크 그리고 피직스 딱 하면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요게 있죠. 근데 이게 참 또 애매한 게 요것들이 케바케가 확실히 갈렸던 엔비디아의 독자 기술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요걸 먹을 때는 진짜 엄청 먹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걸 뭐 쓰는 게 많지 않으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쓰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뭐 배트맨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직스 효과 아마 독특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는 그래요. 이거 쓰고 싶어. 그럼 다 필요 없어. 우리 제품 써.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이런 자사 기술 중심의 고집이 이 고집이 또 나름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쿠다입니다. 쿠다와 GPU의 병렬 연산 기술이 엔비디아가 진짜 똥꼬집을 부렸던 부분인데 이게 정말 그 중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이에요. 엔비디아의 쿠다가 개발될 때만 해도 이 GPU 병렬 연산 기술의 표준은 거의 오픈CL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 기반인 이 오픈CL에 있어서 그 어떤 회사도 이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기술 투자를 하지 않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이걸 표준으로 삼고 있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인텔과 AMD입니다. 근데 인텔과 AMD는 오픈CL에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았죠. 반면에 그 쿠다를 밀고 있던 엔비디아는 진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별도의 이 쿠다에 대한 어떤 기술 교육 부분도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이 기술 교육 부분도 계속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 교육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시장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 GPU 병렬 처리 기술의 표준은 이제 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현재 엔비디아는 이제 새로운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젠슨 왕은 이제 새로운 쪽에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공지능 사업입니다. 이 AI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연산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이 쿠다와 GPU 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공격적으로 이 산업 부분에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분야에서 엔비디아 입지는 진짜 확고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간혹 엔비디아 그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AI 인공지능 관련 컨퍼런스를 정말 자주 진행을 하거든요. 관련된 아마 이 공지 같은 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왜 엔비디아가 자꾸 인공지능 같은 거 이런 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근데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젠슨 왕이 자동차 광이에요. 자동차를 진짜 좋아해요, 진짜. 그 가지고 있는 차가 코닉세그, 그 다음에 페라리, 하여튼 그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차 좋아하시는 분들 봤을 때 거의 뭐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자동차들 거의 다 손대고 있더라고요. 차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 엔비디아 혹시 테그라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테그라? 워낙 나왔다가 그냥 말아먹은 그거라서. 근데 아시는 분은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이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용 그 SoC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스냅드래곤 이라든지 엑시노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모바일용 뭐 이런 그래픽하고 뭐 CPU 다 합쳐져 있는 그런 거. 근데 뭐 결론은 망했죠. 예, 정작 원래 목적이었던 이 모바일과 태블릿 시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는데 이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후에 계속 꾸준하게 새로운 모델을 말아먹으면서도 계속 내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신
현재 닌텐도 스위치에는 지금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라는 의도치 않은 곳에서 약간 좀 이제 물을 만났는데, 모바일 태블릿의 용도로 원래 처음 나왔었는데 철저하게 실패하다가 이게 요새 어디로 가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부품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요게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에 이 테그라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탑재되어 있어요. 젠슨왕은 항상 몇 년 앞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젠슨왕의 어떤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보다 항상 앞서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젠슨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경쟁사 대비해서, 무조건 경쟁사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항상 거의 걸어왔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소비자용 GPU 시장에서 GPU라는 개념을 선보였고요. 이제는 사실 그래픽카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뭐 AMD 라디온과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지 위치 부분은 다들 뭐 인정하시잖아요. 또 앞으로는 다양한 인공지능 산업과 이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또 뭐 아시다시피 황가놈, 황통수 등 뭐 다양히 뭐 안 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왕이지만, 항상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경쟁에서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늘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주는 이 쇼맨십과 가죽 재킷으로 유명한 이 젠슨왕 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성향을 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뭐 새로운 제품들의 어떤 개발과 출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런 거를 조금 감안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GPU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젠슨왕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의 표준은 따로 없다.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결국 시장의 표준이 된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놈의 똥꼬집. 자, 오늘 젠슨왕 회장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